17년 동안 바보로 살았던 멘사 회장의 이야기. 바보 빅터. 호아킴 데 포사다. 레이먼드 조. 프롤로그. 빅터가 6살 때였다. 어느 날 아버지는 그를 데리고 보건소 아동 상담센터를 찾았다. 상담사는 테이블에 여러 장의 그림 카드를 펼쳐놓았다. 카드에는 오리나 자동차 같은 단순한 그림도 있고 각자 팔짱을 낀 채 등지고 있는 남녀 같은 아리송한 그림도 있었다. 빅터는 카드를 보며 오랫동안 상담사의 질문에 대답해야 했다. 알파벳을 암송하고 몇 곡의 노래도 불렀다. 테스트가 끝나자 상담사는 서류에 무언가 체크하더니 곁에서 지켜보던 아버지를 향해 말했다. 테스트 결과 댁의 아드님은 또래 아이들보다 인지력이 떨어집니다. 또한 언어장애도 의심됩니다. 그리고 또 상담사는 빅터와 눈이 마주치자 하던 말을 멈추고 턱으로 문을 가리켰다. 넌 밖에서 기다리고 있겠니? 상담사의 말에 빅터는 아버지를 올려다봤다. 아버지의 얼굴은 어린 그의 눈에도 확연히 느껴질 만큼 흑빛으로 변해 있었다. 빅터는 숨소리도 내지 않고 의자에서 일어나 조용히 문을 열고 나갔다. 대기실 선반에는 여러 가지 장난감들이 놓여 있었다. 그중 빅터를 사로잡은 건 알록달록한 정육면체 모양의 큐브였다. 빅터는 마법에 걸린 듯 큐브를 잡았다. 힘을 주자 신기하게도 강면들이 돌아갔다. 얼떨떨한 기분도 잠시 이내 작은 손으로 큐브를 이리저리 돌리기 시작했다. 그렇게 10분 정도 흘렀을 때 불투명한 유리창 위로 상담실 안에 두 그림자가 일어서는 모습이 보였다. 빅터는 갑자기 두려움을 느꼈다. 아버지는 늘 남의 물건을 함부로 만지지 말고 빌린 물건을 돌려줄 때는 원래 그대로 주어야 한다고 말했다. 빅터는 쫓기는 사람처럼 더 빨리 큐브를 돌렸다. 어느새 문을 열고 나온 아버지와 상담사는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다. 상담사는 흥미롭다는 눈초리로 계속하라고 손짓했다. 아버지도 덩달아 앞마당 땅바닥에서 석유가 나오길 기다리는 사람처럼 아들을 뚫어지게 쳐다봤다. 빅터는 진땀을 흘리며 큐브를 맞춰나갔다. 이제 거의 다. 하지만 한참이 지나도 빅터의 손놀림은 멈추지 않았다. 지켜보던 상담사는 기다리기 지쳤는지 매니큐어가 칠해진 손으로 큐브를 빼앗아 들었다. 큐브는 단 한 면도 맞춰지지 않았다. 상담사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고는 선반이 장난감 사이에 큐브를 다시 던져 놓았다. 그리고 인사도 없이 방으로 돌아갔다. 아버지의 얼굴은 상담실에서보다 더 어두워졌다. 아동 상담센터를 나온 아버지는 주차장에 세워둔 차에 오르지 않고 길가의 공원으로 들어섰다. 그러고는 아무 말 없이 그저 걷기만 했다. 나뭇잎 사이로 햇살이 환하게 부서지고 있었다. 하지만 아버지를 뒤따라 걷는 빅터의 마음은 어두웠다. 허락도 없이 큐브를 만진 것 때문에 아무 말씀 안 하시는 걸까? 죄송해요. 뭐가 말이니? 아까 상자처럼 생긴 거. 큐브 말이구나. 뭐, 괜찮다. 그런 거 못해도 사는데 아무 지장 없으니까. 그게 아니라, 허락 없이. 빅터야. 아버지한테는 빅터의 말이 귀에 들어오지 않는 모양이었다. 아버지는 무언가 결심을 한 듯 숨을 크게 들이마시더니 한쪽 무릎을 꿇어 빅터와 눈높이를 맞추면서 말했다. 저런 멍청한 여자 말은 귀담아 들을 필요가 없단다. 누가 뭐래도 너는 이 세상에서 제일 똑똑한 아이야. 마음만 먹으면 무엇이든 할 수 있어. 알겠지? 아버지는 화를 내지도 않았고
야단을 치지도 않았다. 빅터는 아버지의 말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지만 어쨌든 고개를 끄덕였다. 아버지는 매점에서 아이스크림을 사주고는 혼자 호숫가로 걸어갔다. 그 뒷모습이 어쩐지 보이지 않는 짐을 지고 있는 것만 같았다. 빅터는 아버지의 화가 아직 풀리지 않은 것이라고 생각했다. 다시는 함부로 만지지 않을게요. 아버지는 호수 앞에서 무겁게 서 있기만 했다. 그래도 큐브. 빅터는 고개를 수그리고 변명하듯 중얼거렸다. 돌려놓으려고 했어요. 원래대로 처음 모양 그대로. 아버지는 미동도 없었다. 빅터는 혀로 입주위를 핥았다. 안절부절 못한 채 이리저리 시선을 돌리던 빅터는 실눈을 뜨고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파란 하늘 위에 햇살이 눈부셨다. 그때 빅터는 알지 못했다. 큐브는 각 면을 같은 색깔로 맞춰야 한다는 사실과 공원에서 했던 아버지의 말씀이 옳았다는 사실을. 안타깝게도 빅터는 시간이 한참 흐른 뒤에야 그 사실들을 깨닫게 되었다. IQ 테스트. 바보에게 공부는 필요 없어. 악몽에 시달리던 15살 빅터는 침대에서 벌떡 일어났다. 온몸은 식은 땀으로 범벅이 되어 있었다. 꿈이었구나. 빅터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하지만 얼굴의 그늘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다. 그것은 꿈인 동시에 기억이었기 때문이다. 한 달 전 빅터는 컴퓨터실에서 어이없는 실수를 저질렀다. 로널드 선생이 컴퓨터를 켜라고 말한 것을 열어라라고 잘못 알아듣고 PC 케이스를 뜯어내려 했던 것이다. 아이들은 입을 벌린 채 빅터를 쳐다보았고 뒤늦게 이를 알아차린 로널드 선생이 불이 나게 달려와 빅터의 귀를 고무처럼 잡아당겼다. 넌 도대체 머릿속에 어떻게 대먹은 거니? $1,000가 넘는 컴퓨터를 뜯어내겠다고? 돌고래도 너보다는 똑똑할 게다. 멍청한 놈. 바보에게 공부는 필요 없어. 나가서 장사나 배워. 로널드 선생의 고함이 아직도 생생하게 들리는 것 같아 빅터는 길을 막아버렸다. 오늘도 로널드 선생의 수업이 있는 날이다. 영원히 아침이 밝지 않았으면 했지만 어느새 동이 터서 창밖이 환하게 밝아 있었다. 빅터는 몸소리를 치며 트레일러의 창문을 열었다. 건너편 정비소에서 자동차 타이어 휠 나사를 조이고 있는 아버지의 모습이 보였다. 아버지는 정비소 기술자들 중 가장 일찍 출근하고 가장 늦게 퇴근하는 사람이다. 그리고 가장 나이 많은 사람이기도 하다. 벤츠를 몰고 다니는 정비소 사장인 게레로 씨보다도 나이가 많았지만 아버지에게는 집도 없었다. 빅터야, 일어났니? 빅터가 트레일러 문을 열고 나가자 아버지가 손을 흔들며 시원스레 웃었다. 아버지는 환하게 웃고 있었지만 어딘지 슬퍼 보였다. 저 슬픈 표정을 빅터는 본 적이 있었다. 빅터와 아버지는 낡은 이동식 트레일러에서 살고 있었다. 오랫동안 앓던 어머니가 세상을 떠난 뒤 아버지는 조금씩 술에 빠져들었고 점점 취해 있는 날이 늘었다. 술 때문에 아버지가 몇 번이나 직장에서 쫓겨난 다음에는 살던 집도 잃게 되었다. 그러나 처음 트레일러로 짐을 옮겨오던 날 빅터는 마냥 신이 났다. 트레일러를 타고 여행을 떠나는 줄 알았던 것이다. 어디로 떠나는 거냐고 연신 질문을 퍼부어대던 빅터에게 아버지는 아메리카 대륙 일주를 떠날 거라고 말했다. 대륙 일주요? 그럼 우편번호 9001 로스앤젤레스 89044 라스베거스 10001 뉴욕도 간다고요? 또 우편. 빅터가 미국의 전 도시와 우편 번호를 말하기 전에 아버지는 이렇게 덧붙였다. 그래, 전부 다 갈 거다.
돈을 조금 더 모은 다음에 말이야. 하지만 트레일러는 미국 대륙은커녕 도시 밖으로도 나가지 못했다. 술 때문에 몇 차례 더 직장을 옮겨야 했던 아버지는 옛 동료인 게르로 씨의 배려로 어렵사리 정비소에 취직했고 트레일러를 정비소와 가까운 이곳으로 옮겨왔다. 그날 저녁 아버지는 술에 잔뜩 취해 트레일러 바퀴를 떼어냈다. 그리고 두 번 다시 대륙 일주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다. 트레일러의 네 바퀴가 떨어지자 아버지는 재미없는 사람이 되어버렸다. 대신 정비소의 굳은 일을 도맡아 하는 사람이 되었다. 빅터가 스쿨버스에 오르자 더프가 꿀꿀 돌고래 흉내를 냈다. 실제로 돌고래가 그런 식으로 우는지는 잘 모르지만 어쨌든 아이들을 웃기는 데는 효과 만점이었다. 스쿨버스 안에서 폭소가 터졌다. 아무리 재미없는 농담이라도 더프의 입에서 나오면 반응이 좋았다. 더프는 운동을 잘하고 머리도 좋고 쾌활한 데다 얼굴도 잘생겼다. 더프는 뭐랄까 온 세상 사람이 사랑하는 것 같았다. 자기를 괴롭히지만 않았더라면 빅터 역시 그를 좋아했을 것이다. 빅터가 처량한 눈길을 보내자 더프는 희죽거렸다. 빅터는 수치심에 얼굴이 벌겋게 달아오른 채 자리를 잡기 위해 기웃거렸다. 창가 자리에 앉아있던 아이들은 빅터가 다가오자 은근슬쩍 빈 옆자리에 가방을 올려놓거나 아예 노골적으로 다리를 올려놨다. 아이들은 빅터와 가까워지는 것을 일종의 서열 추락으로 받아들였다. 빨리 앉지 않고 뭐 하는 거야? 너 때문에 출발을 못하잖니. 앉지도 서지도 못한 채 어물대는 빅터를 향해 버스 기사가 소리쳤다. 꿀꿀꿀. 더프의 패거리들이 여기저기서 돌고래 소리를 냈다. 빅터는 무거운 발걸음을 떼며 통로로 걸어갔다. 그리고 버스 뒤편에서 가방이 놓여있지 않은 빈자리를 하나 발견했다. 빅터는 옆자리의 주인을 힐끔 쳐다봤다. 기다란 갈색 머리카락을 말퉁처럼 묶은 로라가 조용히 창밖을 응시하고 있었다. 앉아야 하나 말아야 하나 망설이는 사이 버스가 출발해 빅터는 얼떨결에 자리에 엉덩이를 붙이게 되었다. 하지만 로라는 그때까지도 눈길 한번 주지 않고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다. 무언가 곰곰이 생각하는 것 같기도 하고 명상에 잠긴 것 같기도 했다. 슬금슬금 결눈질을 하던 빅터의 눈이 어느새 로라에게 박혔다. 콧잔등의 주근깨가 귀여웠다. 그리고 긴 속눈썹 아래로 빛나는 파란 눈동자가 살짝 보였다. 빅터는 로라가 푸른 눈동자를 지녔다는 사실을 처음 알았다. 이렇게 가까이에서 바라본 적이 한 번도 없었기 때문이다. 갑자기 빅터의 가슴이 콩닥거렸다. 뭘 보니? 석상처럼 앉아있던 로라가 거슬린 듯 눈을 흘겼다. 빅터는 뜨거운 양철에 댄 것처럼 하들짝 놀랐다. 고마워, 로라. 도대체 나한테 뭐가 고맙다는 거니? 옆자리에 앉게 해줘서. 난 이 버스의 주인이 아니야. 빈자리에 앉는 건 너의 당연한 권리야. 차가운 목소리였다. 그래도 빅터는 로라와 대화를 한다는 사실에 적잖이 흥분됐다. 빅터는 친구가 없어서 늘 혼잣말을 중얼거려야 했기 때문이다. 빅터는 마른 침을 삼키고 천천히 입을 떼었다. 예전에 흑이는 버스에 못 앉았대. 또 여자는 투표권이 없었대. 그리고 로마 시대엔 도대체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로라는 어이없다는 표정으로 바라보다 쌀쌀맞게 고개를 돌렸다. 빅터는 고개를 숙였다. 당황할 때면 늘 그렇듯 손가락이 제멋대로 꼼지락거려졌다. 혹시 나 때문에 화난 거라면 미안해. 어찌할 바를 모르고 애처롭게 말하는 빅터를 향해 로라가 쏘아붙였다. 너 정말 구제불능이구나? 대화는 그렇게 끝이 났다.
로라는 답답한 듯 크게 숨을 들이키고는 그대로 창가로 고개를 돌렸다. 빅터는 의기소침하게 등을 구부렸다. 한동안 떨리는 손가락만 바라보고 있던 빅터의 눈길이 어느새 저도 모르게 로라를 향했다. 한 뼘쯤 열린 창으로 훈풍이 불어왔다. 로라의 갈색 머리카락이 바람을 따라 간지럽게 흩날렸다. 햇빛에 반짝이는 머릿결이 꼭 금실 같았다. 그날 2교시, 로너드 선생이 두툼한 종이 뭉치를 팔에 끼고 교실로 들어왔다. 로너드 선생은 그것을 IQ 테스트지라고 했다. 아이들은 예고되지 않은 상황에 웅성거렸다. 선생님, 이번 주 시간표에는... 그게 무슨 상관이니? 미리 공부한다고 머리가 갑자기 좋아지진 않아. 로널드 선생은 교실 안에 볼멘 소리를 싹둑 자르고 무표정하게 IQ 테스트지를 돌렸다. 아이들은 책상 위에 오른 용지를 걱정 반 호기심 반으로 내려다보았다. 선생님, 원숭이 IQ가 몇인가요? 더프가 불쑥 질문을 던졌다. 원숭이는 50 정도고 침팬지는 65 정도로 알려져 있지. 그럼 돌고래는요? 로널드 선생이 대답도 하기 전에 교실은 이미 웃음바다가 되었다. 여기저기서 꿀꿀 돌고래 울음소리가 들렸다. 우와, 오늘 메릴린 학교 IQ 최저점이 깨지겠군. 돌고래, 걱정 마. 동물보호협회에서 널 보호해 줄 테니. 꿀, 간식은 정어리로 주세요, 사육사님. 교실 전체의 시선이 빅터에게 쏠렸다. 구석자리에 앉아있던 빅터는 보이지 않는 총알을 맞은 기분이 들었다. 마음이 불편해지자 또 손가락이 타자를 치듯이 저절로 움직이며 연신 책상 위를 두드렸다. 빅터! 로널드 선생의 호통소리가 들려왔다. 그놈의 피아노 좀 그만 칠 수 없어? 빅터는 손가락이 떨리지 않도록 두 손을 꼭 맞잡았다. 그때 더프의 비아냥거리는 목소리가 들려왔다. 빅터, 특별히 더 문제를 잘 읽어야 할 거야. 수족관에 들어가고 싶지 않다면 말이지. 또다시 교실 전체에 웃음이 터졌다. 빅터는 굽은 어깨를 더욱 움츠렸다.